이 사람의 과업은 뭐겠냐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본인이 대충 아는 것 같아요. 본인이 대충 아는데 저는 5개 분야로 꼽아봤는데 3가지는 명확히 알아요. 서너 가지는. 근데 대국민 메시징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건 잘 아직 눈에 안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눈에 그걸 나타낼 때가 아니에요. 윤석열의 대통령 윤석열 윤통령의 당선 과정을 보세요. 12월 말 1월 초에 20몇 프로 지지율이었어요. 완전히 꼬라박혔어요. 그거 1월 3일, 1월 4일에 한꺼번에 뒤집어서 이준석이 재갈 물리고 김종인이 쫓아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말아 올라가서 3월 9일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다시 20몇 프로에서 다시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울퍽지퍽 게임을 할 줄 알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봐도 대국민 메시징을 지금 낼 때가 아니에요. 그럼 대국민 메시징 자체가 강한 메시지가 돼야 돼서 다른 거를 단도리를 해놓고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돼요. 메시지를 지금 강한 걸 내야 된다고요. 강한 거 낸다는 얘기는 사실상의 혁명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나가면. 이 5가지가 갖춰져서 상호작용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사실상의 무혈혁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군사 안보 한미동맹입니다. 이렇게 지금 판이 어지럽기 때문에 바깥이 이렇게 우리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판이라서. 그 다음엔 당연히 자기가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행정부 관료 체제를 정상화시켜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언론 좀 생각 있는 언론인들이나 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다가 관료 시스템을 저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적으로 삼는 인간은 처음 봤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 다 일관되게 하는 말이에요. 요새 관료도 살만 났죠. 살만 났다는 게 뭐냐면 자기 전문성대로만 하면 돼. 이제 자기 전문인으로서 자기가 본 대로만 제대로 봤으면 그거 주장하고 그러면 관철시키든지 혹은 다른 주장에서 자기가 설득당하든지 혹은 설득도 관철도 못 시키지만 적당히 타협하든지 그런 전문인 게임을 하면 돼요. 지금은. 전문인 게임 하라는 거예요. 윤석열의 지금 메시지는. 그래서 행정부 관료를 문재인 때 완전히 병들어 있었던 저희 적폐청산 소위원회 무슨 혁명소조 다 부서별로 만들고서 너 적폐하고 이거 줄곧떴던 그런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 저 행정관이라는 친구가 3스타, 4스타 장군을 불러가지고 당신 말이야 정신 안 차릴 거야 이런 식으로 쪼기나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정부 관료를 정상화시키는 것. 저기까지는 고유 업무예요. 그 다음엔 이제 정당 생태계에 버팀목을 해줘야 돼요. 정당 생태계가 발전할수록.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국힘을 딱 보세요. 정당 체제를 보세요. DJ가 숨지기 전까지, DJ 나중에 한참 있다 숨졌죠. 노무현 지나서도. 그 삼김 시대예요. 삼김 시대의 그 끝물이 누구냐면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삼김보다 더 원조인 박정희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뒤에 아우라로 두르고 대통령을 했잖아요.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고속성장이라는 그 아우라. 야망의 계절인가? 저걸로 미리 만들었죠. 드라마로 떠서. 그래서 대통령을 했잖아요. 문재인의 뿌리는 어디냐? 대한민국을 대표한 우남 이승만, 박정희의 리더십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죽으라고 매도를 하는 그런 급진적 친중 친북 노선의 아우라를 두르고 대통령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인맥에서. 그러니까 다 그것에 의한 치고받고 치고받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보스가 없으니까 박근혜나 이명박급의 보스가 없으니까 국힘이 비리비리 하잖아요. 내부가. 그럼 국힘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만큼 올막졸막한 인간들인데 근데 거기에 또 가능성이 있어요. 닭이 100마리면 봉이 3마리입니다. 그렇게 올망졸망한 것들을 그런 존재들을
밖에서 야, 다 나한테 줄 서! 호루라기 쫙 불어갖고 쫙 줄 세우고 이런 거 안 하고 당신들이 잘 생태계 해서 해보세요. 라고 틀을 보호를 해주면 지금 윤석열은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한두 달 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윤통령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마 그 계보 안 짤 거다. 계보 짜야 대한민국은 단임 대통령이고 계보 짠다고 해서 정치판에서 계보를 짠다는 건 돈 만들어서 줘야 돼요. 결국은. 다 범법행위가 태반이 수반이 되고 정당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인데 저 사람이 그거 하겠냐? 안 한다. 그 대신에 저 사람은 원칙 지켜서 당신들끼리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하면서 바깥에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분위기만 잡을 거다. 이번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지방선거할 때 분위기만 잡았잖아요. 지방 계속 돌면서. 대통령 지방순시란 이름으로.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여기 바짝바짝 올라서 지금 당신 선거운동 하는 거야. 선거법 위반이야 하고 떠들었었잖아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그 정당 내부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올 수 있도록 그 버팀목 역할만 해주면 돼요. 거기까지는 합법이거든. 누구를 심어 뭘 해 이걸 해 하고 지시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그 사람한테서 청탁 받아서 누구 꼽아주고 그 저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걸 덜 했으니까 자기는 안 했으니까 그 역할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것까지는 감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지금 정당 생태계 버팀목까지는 감을 잡고 있는데 그 다음번이 뭐냐면 사법부를 정상화한다. 저것도 이제 유도거든요. 원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르잖아요. 따라서 사법부를 정상화한다는 것 자체가 범법이에요. 사법부가 정상화되도록 스스로 정화되도록 본인이 바깥에서 뭔가 처신해주고 유도를 한다. 거기까지는 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틀이 잡힌 후에야 부정선거를 깨던 무슨 제대로 저기 이재명이한테 수갑을 채워서 끌고 오던 문재인을 갖다가 저기 검찰에 소환해가지고 부르던 이런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와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게 다 되고 나서야. 지금 80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통령이 처음부터 저런 입체적인 전략을 가져서가 아니라 지금의 형세가 저기에 눈을 떠가고 저기로 갈 수밖에 없는 형세라고 봐요. 특히 저기를 갈 때 정말 위험한 거는 민노총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갈 때 위험한 건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거는 내부 반란이에요. 조중동과 국힘입니다. 탄핵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이 나서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소리 하고 서울시 촛불이 200만이 모였다 하고 얘기 안 했더라면 탄핵 그렇게 못 번집니다. 국힘이 나서서 탄핵 같이 으쌰으쌰 안 했으면 그렇게 못 번져요. 이게 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저게 내부의 이른바 보수, 이른바 제도권이라고 생각되는 그 핵심 세력이 칼을 뽑아가지고 등에서 칼을 찌르는 거예요. 저게 무서운 거예요. 앞에 민노총이 무섭거나 민주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아마 그렇게 치명적인 칼질을 할 만큼 배짱도 없고 또 그럴 만큼 어떤 그 결심도 안 서 있어요. 저 집단이 지금. 그래서 결국 윤통령이 잘하면 저 5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특히 4가지를 잘 준비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물꼬 트는 게 저 5번째 물꼬 트는 거거든요. 대국민 메시징. 왜 메시징이 국민들은 마음속에서 저 같으면 또 우리 같은 성향 사람 그렇게 바라잖아. 야, 당신 뽑아놓은 이유가 시원하게 칼질 좀 하라고 뽑아놨는데 어째 영 힘못 그래 해. 그냥 대통령 하는 게 그냥 재미가 달달해? 그냥 사는 거야? 왜 우리가 뽑아주는지 몰라?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조치, 그게 저는 대국민 메시징이라고 보는데 상징 전출이고 그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조치 하게 되면 이미 결전에 나서는 거예요. 결전에 나서면 무조건 이겨야 돼. 안 그러면 패배인데. 근데 결전에 나서서 이기려면 조중동이나 국힘이 내부 반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저 4가지가 어느 정도 좀 정리돼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정당은 정당대로 생태계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행정부 관료 조직은 거기대로 정상화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군사안보동맹은 최소한 군인과 그런 군부 쪽에 군대 쪽의 브레인들, 각 연구소 이런 집단이 우리 지금 그 군사안보동맹 그에 관한 이슈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쪽으로 이제 힘을 모아야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담상조가 되고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마지막 물꼬를 터요. 그래서 이제 80일쯤 됐을걸요. 5월 달이니까. 그렇죠. 5월 10일이었으니까 이제 80일이죠. 6월 10일, 7월 10일, 8월 초니까 80일. 80일 동안 무슨 일이 진행됐나? 많이 진행됐습니다. 의외로. 일단 첫째, 군사안보 동맹에 있어서 한미 관계가 확실해졌고 군대 인맥이 많이 안정화됐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특히 그 5월 말에 그 항모파의 그 두목인 김정수 해군 참모총장 날린 거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많이 진행돼서 이제 거기다 우크라 전쟁이 계속 진행되니까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졌잖아요. 미국과 자유진영 쪽의 한편,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 이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져서 군사안보동맹이 이제 구조가 좋아진 거죠. 행정부 관료 정상화, 이것도 꽤 진행됐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마지막 반발이 경찰대라고 불리는 반란대 출신들이 만든 경찰 반란, 이것에 대한 진압이 고비였죠. 경찰대라 불리는 부패 특권대학에서 그 출신들이 만든 반란이 진압이 그게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정당 생태계 버팀목, 이게 이제 이준석 제거하고 생태계 형성하는 건데, 지금 뭐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냐 마냐 이래가지고 좀 진통 중인 것 같은데 속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도로 의원들이 결정하고 하면 저 느물느물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저 정당이 나름 자기들대로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어떻게 뜻을 모아간다라는 생태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 정상화, 그러니까 사법부 정화가 스스로 자체 정화가 시작된다든지, 그 다음에 윤 정부가 무슨 이재명을 치거나 문재인을 치거나 하면서 대국민 메시징을 명확히 한다든지, 이건 전부 부열혁명의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혁명이기 때문에 승패 결정이거든요.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시기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됩니다. 즉 위에 세 번째 게 다져지고, 세 가지가 다져지고 나서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가 다졌을 때 윤통령이 물꼬를 틀까 안 틀까, 저는 반반이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아주 치밀한 계산이 밝은 사람이거든요. 치밀한 계산이 밝은 사람이라서 자기가 이런 종류의 물꼬를 트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부터 먼저 따질 사람이에요. 어떤 사명감에서 물꼬 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계산에서 물꼬를 트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 제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물꼬를 텄을 때 제일 겁나는 거는 조중동이 특히 그런데 극심한 사보타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이 모든 기득권은 그래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건 뭐겠어요? 기존의 게임 방식의 승자거든. 그러니까 기존의 게임 방식, 기존의 게임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생태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게 기득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중동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거든요. 권력 중에 권력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움직여? 야, 그거 세상 망치는 거야! 하고 날뛴다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그래도 컨셉과 포커스가 있어야 모이는데, 그 컨셉과 포커스가 없어갖고 힘이 안 모일 거예요. 그래서 찬스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재인과 윤석열의 그 윤통령의 그 군사안보 동맹에 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일 많이 가고 제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군사안보 동맹 쪽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윤통령이.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동전략사령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육군이 관리해, 해군이 관리해, 공군이 관리해.
정찰 위성, 육군이 관리해, 해군이 관리해, 공군이 관리해. 탄도미사일이 땅에 있으면 육군이 관리하고 이지스함에 있는 건 해군이 관리해. 그러면 비행기 밑에다가 탄도미사일 중에 앞으로 이제 비행기 밑에 차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까지 두세요. 그럼 그건 또 공군이 관리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방 나가면 거의 준 전시 상태 가는 건데 저건. 그래서 이거 합동 전략사령부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현대 군대는 육군이 막 해군, 공군 역할을 같이, 그러니까 육군 항공단이 있고요. 저기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해병대가 육군 해전사잖아요. 바다를 건너고 상륙정을 갖고 튀어들어가서 그렇지 그 업무 자체는 육군 업무거든요. 해병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병대가 주로 해안을 방어를 해왔는데 우리는 해안 방어의 책임을 보통 해군에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었던 거죠. 그럼 이것도 이런 전략 무기들이 잔뜩 생겼으니까 이거 한 군데서 모아서 같이 협의하고 같이 군사력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갑시다, 저 방향으로 갑시다를 육사 출신, 공사 출신, 하사 출신들이 머리 맞대고서 같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문재인이가 내내 안 했어. 저 굉장히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합동전략사령부가. 그래서 항모 같은 거는 앞으로 프로젝트가 통과를 못합니다. 합동전략사령부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저희 항모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돈 한번 따져보세요. 돈 따지기 싫으면요. 그 주장 본인 집 팔아서 꼽아놓고 국민성금 항모 만들기 국민성금 열어놓고서 하세요. 저걸 하게 되면 전체 국방비의 10% 20%가 한 프로젝트에 싹 쏠려 나가거든요. 항모 전단이니까. 그럼 이제 말해. 무슨 큰 항모 만들자 그러나요? 경항모 만들죠. 오케이 그러면 경항모는 활주로가 없거든. 경항모에서 어떤 비행기가 뜨고 내려요? F-35B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F-35B요? 그거 비행기 전투기라고 쓰고 걸레라고 읽거든요.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등짝이 열려. 그리고 배에서 팬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등짝하고 배 사이에 전투기 한가운데 팬이 돌아가서 거기서 바람을 쏴갖고 떠.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를 제대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 내부가 이상하게 꼬여 있다니까요. F-35B가. 그건 비행기 아니에요. 걸레지. 그러면 본격 항모 만들어야겠죠. 오케이, 본격 항모로 항모 전단 안 만들어요? 전단 만들어야겠죠. 항모 전단 호위하려면 밑에서 그 핵잠 좀 떠다녀야 될 텐데. 그건 천천히 하든가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겠죠. 저거에 3, 40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항모 전단 하나 꾸리는 게. 유지비도 해마다 수조씩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국방 예산의 20, 30%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다른 공군 항모전단은 전략사 예산일 텐데 만들어지면 다른 공군이나 육군이 그거 하겠어요? 야 거기서 1조만 빼줘봐 우리 이런 멋있는 거 할 수 있어.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이런 얘기가 각 군에서 얘기가 다 튀어나오죠. 좀 야박하게 말을 하면 문재인이가 항모라고 국력을 낭비하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을 다 낭비시키는 거예요. 국방력 누수 프로젝트예요. 항모라고 읽고 국방력 낭비라고 항모라고 쓰고 국방력 낭비라고 읽습니다. 서해를 못 들어가는데 주 전장이 서해인데 중국이랑 긴장했으면 1000km 이내는 접근을 못 하는데 중국 연안에 주 전장이 서해와 한반도예요. 참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 정말 제가 보면 복장이 터져요. 복장이. 그래서 항모라고 쓰고 국방력 낭비 프로젝트라고 읽는데 그런 걸 알고 했으면 간첩 같은 놈이고 모르고 했으면 바보고 알면서도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했으면 해군 철밥통 홍위병이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문재인은 항모 찬성했고 윤석열은 사실 항모 지금 올스탑 시킨 것 같습니다. 위성 S는 슬로우.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걸 못 했어요? 안 됐으면 좀 더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깐죽 나가지고 뒷다리 잡아서 슬슬 늦추는 거.
군사 정찰위성 지금도 하나도 못 올라갔잖아요. 저 5개 올리게 돼 있거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거 12개 올리세요. 플러스 7 빨리빨리 패스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KDDX. 그거 지금 하고 있는 KDX 배치 2가 배치 3 지금 요번에 정조대왕함 나온 거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연구하죠. 윤석열 정부. 그거 하기로 한 거 정조대왕급 그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KDDX 연구하세요. 엊그저께 시작됐어요. 차세대 구축함. 장갑차. 지금 세상에 어느 시점인데 장갑차 슬슬 가지 뭐. 윤석열 정부. 무슨 소리야. 여차했을 때 북으로 우리 장병들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총알 맞아가면서 올라갈 수 없잖아. 장갑차 빨리 강화하세요. 바로 시작했다고요. 최근에. CTA 기관포. 저거 살벌한 거예요. CTA 기관포. 저게 뭐냐면요. 저 왼쪽에 아래에 있는 사진인데 저게 그 원통형으로 생긴 게 탄환이 저렇게 생겼어요. 탄환이 안에 그 날아가는 탄환이 있고 그 탄환을 쏘아보내는 화약부가 탄환을 감싸고 있어. 그래서 총열 속에서 그 화약이 좀 다르게 폭발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탄환 속도가 엄청 빠르고요. 한 서너 배 빠르고 파괴력이 한 2배 빨라요. 멀리 가고 한 2배 많이 멀리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저거를 제대로 그 현물로 그러니까 일단 연구하고 있는 나라, 연구해서 성과를 거둔 나라가 전 세계에서 4 정도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그 중에서 저거를 저 강력한 포로 만들어 라고 해서 쭉 이때까지 해왔던 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와 있는데 잘 만들었네. 좀 어디 쓸지 좀 고민 좀 차분히 해봅시다. 문정부 때는 그런 거고 윤정부 때는 저거 이번에 장갑차에 다 다루세요. 요번에 이제 장갑차 개량 사업하면서 저거 다 달려요. 아파치 헬기? 그거 뭐 그거 헬기 아니에요. 요새 세상에 뭐 그런 세상 아닌데 헬기 그 도입 뭐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괜히 그 북한 자극하고 중국 자극하고 하지 마세요.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도입해갖고 그 중국 북한 많이 자극했어요. 하지 마세요. 문재인 때 그랬고요. 윤석열 때 아파치 헬기 지금 36대인가 더 도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롱보 저거. 그리고 있는 것도 저 롱보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 36대인가도. 그래서 주한미군 48대랑 합치면 130대인가 되는데 130대면 중국의 그 북부 전구에 있는 육상군이 북한 진입할 때 고민 많이 해야 돼요. 몰살당합니다. 130대 아파치 헬기 뜨면. 블랙호크 우리 육군이 갖고 있는 블랙호크 저걸 침투용으로 개조하겠다고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블랙호크를. 침투용이라는 건 뭐예요?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치 헬기도 그런 정도거든. 북한 급변 사태 때 북한 들어가서 거기 한편으로는 거기 평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진입하는 건 맞겠다. 다 그런 물건들이에요. 지금 장갑차 저런 것 구축하면 이제 서해에서 서해에서 중국 접근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지스니까 탄도미사일 막는 거고. 다 그래요. 보고 있으면 위성은 그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상황 관찰하는 거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보면. 초고속정 저거 서해에서 순찰하는 거 무인정 조달 수 있고 배가 어떻게 110km를 달려 참 좋은 거 만드셨네 뭐에 쓸 수 있는지 고민 좀 해봅시다. 문재인 때 그런 거고요. 슬로우예요. 윤석열 정부 그거 빨리빨리 도입해요. 신속 도입 사업 올해 11월부터 도입하세요. 저렇게 바뀐 거예요. 패스트로 소형 원자로 원자로 다니면서 좀 팔면 됐지 뭐 우리 원자로 이제 탈원자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문재인 때고 윤석열 정부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소형 원자로 특히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 선박용 원자로 사실은 잠수함용도 쓸 수 있죠. 그거 지금 하고 있고요. 해안 레이더는 이제 해안 초소 있는데 근처에 이렇게 해안에 쭉 쓰는 그 해면파 레이더는 해안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앞에 쫙 주시선이 확보되어 있는 뭐 500m, 600m 위에 산 위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면파 레이더는 어떤 거냐면요. 해면으로 쏘면 얘가 반사돼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저거 한라산 한
800m에 저거 해놓으면요 2호도 넘어서 저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해면으로 쏘면 그 파도 너울에 의해서 얘가 반사되잖아요. 해면에서 반사. 그 파도 너울로. 그거 해서 해면을 쫙 보고 있는 거예요. 해면파레이다. 저거 최첨단이거든요. 아, 그거 첨단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천천히 개발하세요. 윤석열 정부 때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초점이 전부 어디에 가 있냐면 서해에서 힘을 맞겨루고 한반도에서 중국 개입을 막는 것. 거기에 맞춰서 군사기술과 군사력을 굉장히 서두르라고 지금 그 물꼬를 다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대나 이제 ADD나 이런 사람들은 저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아니까 안 떠들고도 만든 비행기가 중국 딱 제압하기 좋은 비행기를 만들어놨잖아요. KF-21. 아주 실용적 스텔스인데 내부 연료를 넣어가지고 2,900km를 가고 내부 무장을 한 4톤, 5톤 넣을 수 있고 무지하게 실용적으로 만든 스텔스기거든요. 저거. KF-21은 하도 떠들어갖고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떠들게요. 네, 이렇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는 낭비하고 늦춰라. 군사력 낭비시키고 늦춰라. 유의미한 건. 윤 통령은 서해와 한반도 그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급변 사태 때 그거 딱 염두에 두고 서해에서의 대립 그거 염두에 두고 빨리빨리 해라.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살펴보시죠.